할게요. 아 근데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 꼭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였죠? 네. 그때도 찍었으니까 잃어버린 척하고 나중에 좀 지워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얼굴 뵌 분들도 있지만 저는 덕성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고요. 오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학부생 계신가요? 학부생. 아, 두 분? 왜? 아니, 되게 좋은 자세예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아, 연구 아니? 아, 좋아요. 그래요. 예, 저는 논문 쓸 때 졸업해야지라는 제목을 잡은 게, 참, 저번 주에 교수님 강의를 오랜만에 인상 깊게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학문의 즐거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심리학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대학을 왔으면 꼭 거쳐가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죠. 논문이라는 것이. 졸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한데, 저는 졸업 논문을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대학원 때 졸업 논문을 작성했던 것을 파케지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졸업 논문을 쓰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논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지난번 특강 때는 임상심리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구성 짙은 제목으로 특강을 했었는데, 이때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건 심리학을 전공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임상심리 대학원이라는 곳을 온 이상은 어쨌든 우리는 학문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대학원에서는 학문을 좀 익히는 과정이라 이거를 좀 강조를 했었던 자리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조금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아마 오늘도 느끼시겠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횡설수설을 많이 하는데 횡설수설했던 것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지난번 교수님 특강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했던 특강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주제를 논문으로 좀 구체화돼서 잡아봤고요. 우선 졸업 논문이라는 게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예시로 어떤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그거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지금 예시 논문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썼던 논문이고 제가 쓴 논문이 뭐 되게 훌륭하고 바람직하고 본보기가 되어서 이렇게 꺼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그렇잖아요. 노래 같은 것도 녹음해가지고 막 피드백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쉽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 더 뛰어난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잘 아는 거고 제가 직접 겪었던 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처음 졸업 논문의 의의. 이 이미지는 구글에 졸업을 치면은 나오는 이미지들인데요. 하나같이 1페이지인데 하나같이 학사모를 이렇게 던지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긋지긋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대학원 생활을 마치는 데 목표를 두고 졸업 논문을 쓸 것이냐? 그렇다면 졸업 논문의 의의는 가장 큰 첫째로 졸업 자격을 획득하는 것일 텐데 과연 그걸로 괜찮은 것일까? 취업을 하는 거, 결국 심리학을 하는 거,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논문도 마찬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 주제는 네가 왜 이런 주제로 졸업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한 발짝 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주제가 처음에는 너무 싫어도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주제가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원에 온 이상
기반이고 또 심리학은 과학적인 학문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쓰고 논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임상심리학자의 사이언티스트 모델, 정말로 근거 기반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둔, 그리고 임상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많이 치료하고 환자들 보고, 그리고 그 두 개를 전부 다 병행하는 임상과 과학자 모델. 저희는 현재 임상과 과학적 모델을 따라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걸로, 임상심리 수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거를 지향하느냐도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랙티셔너건 사이언티스트건 내가 논문을 읽을 줄 아는 능력, 어떤 논문이 좀 괜찮은 논문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어떤 논리 과정으로 논문이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좀 허점은 뭐고, 그래서 내가 좀 참고해야 될 점은 뭔지, 논문을 잘 읽기 위한 과정을 거치려면 아무래도 한번 써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익혀야 된다. 네, 이 K-pop 스타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엄청나게 많이 알려줘요. 네. 가장 명언을 많이 남기신 박진영 우리 심사위원님이 공기반 소리반이라든지 말하듯이 노래 불러라라든지, 이게 사실 들으면은 참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 말하듯이라는 게 뭐지 생각이 들어요. 좀 이런 반응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듯이 부르라는 것에 속뜻을 계속해서 판단하다 보면은 노래를 좀 연습해 보면은 알 거예요. 그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라는 게 정말 말은 쉽지, 우리가 노래 가사를 틀어놓고 그냥 줄줄 읽으라고 해도 오버오버 되거든요. 가사라는 것이. 박진영 씨는 노래를 자연스럽게 안 부르잖아요. 그거는 개개인의 판단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기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하듯이 노래하는 스킬을 익히려면 연습 과정이 필요한 거는 자명하겠죠. 정말로 하나도 안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야 돼요. 말 발성 연습이라는 게 노래 음정에 맞춰가지고 어떤 음을 내가 얼마나 세게 하냐, 각 발음을 연습을 하는 이런 지겨운 과정, 하나도 안 자연스러운 되게 자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논문도 굉장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논문을 익히는 것은, 논문을 쓰는 것은 결국 이런 연습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의견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제시하느냐. 제안서 같은 것도 여러분들 많이 써보신 걸로 알아요. 많이 안 써보셨어도 뭐 이렇게 경험하는 거 보면은 제안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왜 그렇게 내가 말하느냐, 그리고 그거의 근거는 뭐냐, 그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거, 이런 거를 배우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틀을 익힌다는 초점을 맞추면 어떤 주제를 가지건 내가 뭔가 대학원에서 하나 얻어가는 건 있지 않을까. 그 틀을 익힌다면은 논문을 읽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논문은 제가 이번에 냈던 논문인데요. 저는 사실 연구 설계적으로 복잡한 연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잔손이 많이 가는 연구였어요. 외국에 있던 경조성 성격 척도라는 걸 우리나라에 타당화를 한 연구인데, 경조성 성격 척도는 뭐냐면은 양극성 장애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경조 성향이라는 거를 꼽고 있어요. 경조 성향이라는 건 좀 경조증 증상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좀 많이 기분이 업되거나 평소에 성격적인 측면에서 쟤 되게 좀 많이 떠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약간 경조증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적이고 이런 걸 경조 성향이라고 하는데, 경조성 성격 척도는 그거를 측정하는 척도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경조성 성격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경조성 성격자들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양극성 장애를 훨씬 더 많이 발병하더라.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양극성 장애 고위험군을 설명하는 척도고,
이거는 저의 초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국문 초록이 학기지 양식에서 굉장히 짧아가지고 옮겨놓을 수 있었는데 230명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성 검증했고 번역 과정, 번안 과정 거쳤고요. 그래서 결과는 내적 합치도 괜찮았고 검사 재검사 괜찮았고 신뢰도를 검증했고 그리고 경조성 성격 척도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였던 특징들을 제가 논문에서 재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게 번안이 잘 됐다. 그래서 타당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냈던 연구입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과정에 어떤 것들을 좀 초점으로 넣어야 되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처음에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주제 선정일 것 같아요. 주제, 사실 저도 주제 선정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 경조성 성격적도 권한은 제일 처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주제는 좀 다른 거였는데 프로포자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논의해서 어떤 게 괜찮을지를 해서 약간 반 이상은 부여받은 주제였거든요. 하지만 어떤 주제든 간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을 거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논문을 내기만 하면은 누군가는 한 번쯤은 읽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안 읽는 논문을 쓴다면 좀 슬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좀 읽을 만한 주제로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척도라가지고 정말 누군가는 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프로포절에는 저는 양극상장의 적응적 측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의 그 특성 그리고 양극성장이 조증을 보이는데 좀 장점 같은 건 없을까? 많이들 창의성하고도 좀 연결 짓기도 하고 에너지 넘치는 것이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썼던 논문들이나 책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재밌지 않을까? 병리를 좀 항상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이 왜 가리는지에 초점으로 좀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탈락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제 주제에 대한 관심이랑 궁금증은 어느 정도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연구가 필요한 것이냐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디에다 쓸 것이냐를 제가 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금 말하는 거에서도 느꼈겠지만은 약간 너무 추상적이고 명쾌한 게 없었어요. 결국 가장 부족했던 거는 논리 구조와 검증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연구가 하나 완성이 되려면 이것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왜 필요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건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연구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봐요.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의 초점에 맞춰서 연구 주제를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서론은 그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성, 이 연구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내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드는 것이겠지만 이론적 배경 같은 것도 설명이 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가 어떤 배경이고 그에 관련된 이론은 뭐가 있고 다른 선행 연구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거를 어떻게 검증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뷰를 해야지 나만의 검증 방법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를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론에서 그래서 좀 과하게 말하자면은 연구 방법에서 연구 결과, 예상되는 결과랑 어느 정도 논의에 쓸 부분까지 전부 다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의 논문의 서론을 그래서 좀 따라갔어요. 키워드식으로. 처음에 저는 조증, 경조증 사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문단을 열었어요. 그리고 양극성 장애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하게 되기 전에 빨리 낌새가 이상한 사람들을 고르는 게 훨씬 중요한 장애다. 그러기 위해서 양극성 장애 스펙트럼, 그러니까
정상에서 양극성 장애까지 이 딱 어떤 진단 기준만으로 구별해가지고 OS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속적인 선상에서 간주하는 양극성 장애를 간주하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했고, 그럼 기존의 양극성 스펙트럼은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는가? 이것들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게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양극성 스펙트럼 평가는 약간 좀 우울장애에서 양극성 장애 환자를 골라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극성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에서 양극성 장애까지 분주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어떤 한 측면으로는 우울장애도 양극성 장애의 길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우울장애군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양극성 장애도 다만 양극성 장애 사파가 발견이 안 됐거나 나중에 발병을 하거나 그래서 이 우울장애만 보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 스펙트럼이 더욱더 그 지지가 되었고, 그래서 우울장애에서 양극성 장애 위험군을 골라내는 데를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비임상군,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양극성 장애 스펙트럼을 관점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환자들만 대상으로 양극성 스펙트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반인 중에서도 양극성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경조성향과 양극성 장애의 그 연결점, 그러니까 우울장애 말고 또 다른 관점의 스펙트럼을 제시하면서 비임상 집단의 양극성 장애 스펙트럼 평가 도구로서 HPS가 굉장히 유용하다를 제시해줬고, HPS의 배경, HPS가 되게 좋은 척도다라는 점에서 이거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나중에 예측타당적 관점에서 양극성 장애 발견됐고, 그리고 HPS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 증상, 경주증 증상, 그리고 뭐 충동성이라든지 자기 과비감이랄지 이런 양극성 장애의 특징, 양극성 장애에 좀 그 포함되는 성격적인 특성들, 그리고 성격 오요인 관점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높고 이게 그 외향성 되게 높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서론에서 했어요. 그리고 HPS가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했어요. 이유는 제가 이거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알아봤고 선행 연구에서 어떤 방법을 썼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연구 목적 및 가설 부분을 서론의 맨 마지막으로 넣게 됐어요. 근데 조금 제가 연구했던 것들에서 좀 머리 아팠던 것은 기존에 번역본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였는데 저는 전혀 한국에 없는 건 줄 알고 좀 시작을 했었는데 이미 한국에 20년 전에 굉장히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연구가 되게 진행이 됐고 이미 여기 미국에 나 이거 권한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도 맡아가지고 막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이 됐던 거예요. 이러지 않으려면 일단 선행 리뷰가 정말로 꼼꼼히 리뷰가 정말 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안 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건 또 나중에 그 리뷰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번역본이 있긴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뭐가 있었다, 그런 걸로 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론에는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간과하는 건 필요성이나 내가 이걸 왜 관심 있는지는 잘들 많이 말을 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추가로 좀 들어가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 리뷰를 굉장히 많이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대상이 있고 도구가 있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가 있는데 전 번안이었기 때문에 번안 방법을 추가로 넣었었어요. 연구 대상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모집을 어떻게 했고 내가 선별을 하려면 어떤 선별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배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뽑은 집단의 특성은 뭐고 그리고 만약에 실험군을 나눈다면 그 실험군 집단을 나누면은 그 집단이 일단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내가 보려고 하는 것 이해의 것에서는 되게 동일하고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40명 중에 비임상 집단의 배제 기준을 논문에 좀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되고
기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질환형도 없는 정신과적 병력이 아예 없는 일반인 이런 거였고 10명을 총 빼가지고 230명을 분석을 했었어요. 남녀 비율은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고 남녀차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왜냐면 성별이라는 거는 항상 정신병리에 굉장히 유리하게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보여줬던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경조 성향이라는 것이 남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수행한 성별 차이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보여준 거였고 평균 연령 기술해줬고요. 도구 같은 거에는 연구 도구 같은 거 제가 의외로 쓰기 어려웠어요. 논문들 보면은 다 비슷한 말이고 되게 굳이 설명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좀 알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쓰실 때 도움이 될까봐 일단 어떤 연구 도구를 썼던 개발자와 그 척도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내가 만약에 막 버전 3 같은 거를 썼다 그러면은 1, 2, 3가 어떻게 변천이 됐고 뭐가 바뀌었는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굳이 너무나 잘 알려진 것 같은 거는 앞에까지 쓸 이유가 없지만은 제가 하나 썼던 척도 중에서도 어떤 것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해줘야 이 척도가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명확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다 전달이 돼요. 개발 목적 그리고 이 척도가 결국 뭘 되는 거냐 그리고 신뢰도 이 척도의 신뢰도 표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맨 처음에 빼먹었었는데 리뷰에서 신뢰도 다 넣으라고. 보통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크롬과 알파 하나 제시하는 거가 많은데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게 심리학에서 측정 도구라는 것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걸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타당한지 그거를 이게 측정 도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검증이 돼야 그 이후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선행 연구에서 어떤 식으로 크롬과 알파를 썼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원척도에서 쓰고 다른 연구들도 얼마 나왔는지 그리고 내 연구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이거를 비교해 줌으로써 내 연구가 측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에는 어떤 통계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용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건지 모든 것들을 좀 포괄해서 적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요인 분석을 썼는데 요인 분석에는 굉장히 기술해야 될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요인 추출 방식, 회전 방식 그리고 요인수 선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을 해야 되는데 상담 분석도 했고 여기서 이 기준을 내가 명확하게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논의를 쓸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과 같은 데서 230명을 대상으로 상담 분석을 했을 때 별이 안 뜨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모두 다 해석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되게 상당히 골치가 아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바라봤는지 상담 연구 그 기준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학에서는 0.1, 0.3, 0.5로 나누긴 하는데 어떤 사회학 책 보면 또 2, 4, 6, 8로 나누기도 하고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과를 해석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뭔지 그 유리하다는 건 내가 내 입맛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연구 특성을 가장 잘 부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지 그 타당한지를 선행 연구에서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인수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었었는데 그렇게 다 여기까지가 내가 어떻게 뭘 하겠다의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나왔다를 설명해줘야 될 부분인데 결과 부분은 사실 쓰는데 많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온 결과는 정말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요거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결과는 일단 신뢰도 검사 재검사를 했고 내적 합치도를 받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상관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전부 유리한 거 거의 안 유리한 게 더 없을 정도로 해서 처음에 많이 애를 먹었다가 저는 아까 자료 분석 설명을 하면서 0.3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에도 테이블을 다 보여주되 0.3 이상의 것들 위주로 설명을 했었어요. 0.5가 되어 있는 건 좀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사실 방법은 간단한데 보여줄 거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척도 사용된 척도 종류만 해도 되게 많았고 저도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또 요인도 나눴고 요인별 사용했던 척도랑 상단도 나눴고 그래서 결과가 어마어마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간결하게 보여줄 것인가를 진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표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표가 나오기까지 되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하위, 또 사용한 척도마다 본 척도가 있고 하위 척도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상단 결과를 보여줄 이렇게 한 70몇 가지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미리 좀 다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점. 이거는 요인 분석 결과예요. 이 표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던 거였는데 사실 여기서만 이렇게 보면 무슨 편지는 모르겠고 제 논문을 설명하기보다는 논문의 구성 요소를 제가 어떻게 썼느냐에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구조표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논의에서는 첫 번째로 그래서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해주는 거죠.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뭐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신뢰도 검증이었고 두 번째는 타당도 검증이었고 세 번째는 타당도 검증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요인 분석에서 선행 연구들과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다른지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기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와의 결과가 비교가 어떻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드라이하게 맨 처음에는 기술해주면 내 결과는 이거였는데 다른 결과는 이거였다.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시사하는 바라기기 조금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에 논문 마지막에는 내 논문에서 이런 점이 좀 제한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논문은 여기서 이런 점에서 좋더라. 이런 거를 논의에 담으면 됩니다.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원척도에서 0.83이 나왔고 제 척도에서는 0.86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이게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나도 공사제공사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도 될 것이냐.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제 논문에서는 4주 테스트 간격이었어요. 그리고 원척도에서는 15주 간격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상단이 좀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네가 결과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리뷰가 좀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참고문헌을 많이 찾았었죠. 그리고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는 사실 점파기 사이면 양호하다. 이 한 문장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른 결과랑 비교를 해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만 해주면은 비교해준 다음에 좀 양호했다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고요. 결과에서 뭐 타당도 검증에서 다 괜찮았는데 딱 하나 선행 연구랑 좀 많이 달랐던 게 있어요. 그게 중독 경향성이었어요. 이 경조 성향이 워낙에 자극 추구랑 관련이 있고 그래서 쾌락적인 활동에 좀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선행 연구가 분명히 있어서 그걸 참고를 했는데 제 거에서는 0.3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설명을 할까 아니면 그냥 빼버릴까? 네, 사실 빼버리고 설명을 안 하면 좀 안 골치 아플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 논문을 정말 꼼꼼히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 논문에서 그 경조 성향이랑 자극 추구랑 상관이 있다라고 했던 그 논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봤었어요. 그 파나스 가지고 긍정 정서랑 부정 정서를 같이 그걸 통제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비록 0.3에는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지만 원래 토탈로 했을 때 0.18에서 그 F2가 기분 변동과 관련된 의미인데 기분 변동과 관련된 거에서 중독 성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를 봤을 때 기분이 중독 성향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 결과가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좀 이렇게 그냥 돌려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를 근거를 기반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그게 논의에서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고 나서 리뷰의 과정이 오는데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디펜스 그 졸업 뭐라고 하지? 그 졸업 발표 까먹었네요. 디펜스라고 하나? 네, 디펜스
학술지에 리드를 내는 것과 디펜스는 사실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식구 같은 경우도 내가 교수님들께 사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좀 이거 궁금하다고 좀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학기제 논문은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는 거니만큼 되게 부담도 되고 돌아오는 답변들도 굉장히 기상천외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좀 제가 받았던 느낌은 반 정도는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거다. 나도 고민했던 건데 이런 게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반에서 좀 어떤 부분 같은 거는